손주 보시려면 조건을 좀 지켜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정중했지만 말투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엔 예의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날은 손주 재롱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애가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사고 도시락에 넣을 작은 유부초밥도 직접 쥐었지요. 김도 곱게 자르고 과일도 깎아 넣었습니다. 그저 손주가 좋아할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무거운 다리 이끌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곤 마치 사무적인 업무 지시처럼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손주 보실 땐 이 조건들 좀 지켜주셨으면 해요. 종이에 적힌 내용은 이랬습니다. 방문 전 최소 3일 전 예약. 음식 제공 시 사전 동의 필수. 감정적 언행 자제. 우리 손주 금지. 종교 정치적 언급 금지.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관계 최소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그날 부른 첫 노래가 작은 별이었는데 제 귀엔 그 가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고 애 보러 오실 땐 최소 이틀 전에 말씀 주세요. 그리고 애 앞에서 절대 내 새끼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고개를 들자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나이 드셨잖아요. 기억력도 솔직히 좀 걱정돼서요. 애한테 잘못된 정보 주실까봐. 그 순간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해로운 사람이란 말이니? 하지만 대신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방해가 되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더군요. 그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시잖아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 역할만 해주세요. 괜히 애한테 정주게 하지 마세요. 애 헷갈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됐어. 그럼 니들끼리 키워. 돌아서려는데 등 뒤에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 그 아이는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손을 낚아채듯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뒤에서 부르는데 멀어지는 발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내민 그 종이를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 조건이란 걸 먼저 건 건 너니까. 그럼 이젠 내가 조건을 걸 차례다. 어떤 조건이었냐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땐 참 말랐던 아이였습니다. 깡마르고 새하얀 얼굴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앉아있던 그 아이를 보고 저는 솔직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푸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릇만 멍하니 바라보던 모습이 자꾸 마음에 밟혔지요. 그래서 국을 한 국자 더 또 한 국자 더 퍼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가족처럼 해줘야겠다. 서먹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마음부터 먼저 다가가야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줬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제 친딸보다 더 챙겼는지도 모릅니다. 냉장고엔 늘 반찬을 채워뒀고 몸에 좋다는 게 보이면 먼저 사서 집 앞으로 보냈습니다. 겨울엔 내복까지 사서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고 오곤 했지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아기를 겪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울지 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산후조리는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들여 조리원 보내는 것보다 제가 직접 챙기는 게 더 편하고 따뜻할 거라 믿었거든요. 밤엔 아기 울음소리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수건을 데우고 미역국도 새벽에 끓이고 며느리가 좀 더 잘 수 있도록 제가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등을 토닥이다가 며느리가 울면서 제 어깨에 기대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친엄마 같아요. 이런 거 저 처음 받아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요. 그날 밤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혼자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 진짜 내 딸처럼 아껴줘야겠다. 내가 대신 다 해주자.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집, 이 가족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요.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복직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흔쾌히 손주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내 손주인데. 그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아이 입맛에 맞는지 먹다 체하진 않을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오전엔 그림책도 읽어주고 점심 먹고 나면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요. 손주가 처음으로 한 말이 할머니였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보다 먼저 부른 이름이 할머니였던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아이가 저를 꼭 껴안았을 때, 그 작은 손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저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그 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날엔 며느리랑 단둘이 밥도 먹고 드라마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이랑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진짜 엄마랑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또 녹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화가 조용히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승진하고 며느리가 직장에 복직한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얼굴이 지쳐 보여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퇴근에 육아에 회사 생활까지 힘들겠지. 저라도 더 도와야겠다 싶어서 집에 반찬을 더 많이 해놓고 아이 옷도 하나 둘 더 사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반찬을 들고 집에 갔더니 문 앞에서 며느리가 제 손을 막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세요. 요즘은 너무 갑자기 오셔서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제가 만든 반찬, 내 손주 보러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닐봉지 안에 있던 반찬통이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심하게 됐습니다. 전화도 하기 전에 문자부터 보내고 혹시 부담일까봐 집 근처에 가서도 그냥 발걸음을 돌린 적도 많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꼭 보자고 조촐하게 케이크라도 함께 자르자고 조심스레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야, 이번 주말 손주 생일이잖니? 할미가 조그만 선물 준비했는데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면 좋겠구나. 그리고 잠시 뒤 도착한 답장은 딱 2줄이었습니다. 이번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려 해요. 어머님은 다음에 봬요. 가족끼리. 그 말을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려 한다.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 그 문장이 그날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선물은 포장을 풀지 못한 채 옷장 맨 위에 올려뒀고 그날 이후로 저는 기대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진 그래도 웃으며 감사해요 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내 말투가 불편했을까? 반찬이 입에 안 맞았던 건 아닐까? 혼자서 끝없이 되짚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 하원 시간을 맞춰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랬듯 단지 놀이터에 먼저 가서 간식으로 주려던 떡을 조심스레 꺼냈죠. 그런데 그날따라 손주가 제 손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먹지 말랬는데.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이거 너 좋아하잖아. 할미가 고소하게 직접 만든 거야.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주는 거 그냥 먹지 말랬어. 허락 없으면 혼난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이유식 떠먹여주고 밤마다 안아서 재웠고 처음으로 하리라는 소리를 낸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제가 주는 떡이 먹으면 혼나는 음식이 되어 있었다니요. 그날 집에 돌아온 저녁, 잠시 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떡 주셨죠? 응. 애 좋아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허락 없이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요즘 애들 알레르기도 많고 교육 방식도 다 달라서요. 그런 말은 애 앞에서 안 했으면 좋겠구나. 왜요? 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뭘 줘도 부모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 그게 뭐가 나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가 기준을 좀 정했어요. 앞으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손주 보시려면 좀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생활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리된 A4 용지 한 장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할머니와의 교류 기준안, 방문 시 최소 2일 전 사전 예약, 음식 제공 전 부모 동의 필수, 감정적 언행 눈물, 과한 포옹, 과거 이야기 등 금지, 우리 손주 등의 표현 삼가, 금품 용돈 전달 시 부모 동의 후 수령 가능, 할머니 단독 공간은 불안정한 환경으로 분류, 아이의 단독 방문 또는 체류는 금지함. 마지막 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도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안정 환경, 아이의 단독 체류 금지. 저는 그 아이에게 엄마 대신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등을 쓸어주며 아이를 재웠고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나눠 먹이며 울던 그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있는 공간은 위험 공간, 저는 유해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에게 차마 소리 높이지 않고 묻고 싶었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런데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 세대처럼 감정에만 의존하면 아이 교육에 안 좋아요. 저희가 아이에게 정한 원칙이 있어요. 그걸 가족이 먼저 깨버리면 애가 헷갈려 해요. 애가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많이 좋아해. 그 말 듣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니? 제가 조용히 묻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이한테 기댈 사람을 분산시키면 애가 안정감을 못 느껴요. 엄마는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 역할만 하면 돼요. 역할이라. 그 말이 그날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역할. 그 아이에게 저는 역할을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에 안아주는 것도, 밥을 먹여주는 것도, 밤에 손잡아주는 것도 이제는 허락받고 해야 할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허락 없이는 보여줄 수도 건넬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날 혼자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손잡고 산책하기라는 제목의 그림. 그 그림 아래에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편이에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누군지 잊지 않았는데 왜 어른들은 날 지워가고 있는 걸까요?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눈을 감으면 손주의 웃는 얼굴과 며느리가 건넨 그 종이 한 장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손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은 말없이도 모든 걸 결정짓는 문서처럼 저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손주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이크는 제가 굽고 생일상은 제가 차렸습니다. 아이도 할머니가 만든 떡이 제일 맛있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SNS도 안 하는 저는 그런 걸 통해 소식을 접할 일도 없었지요. 그런데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어머님,
손주 생일 파티 이번에 호텔에서 하신다면서요? 며느리가 SNS에 사진 올렸던데요. 호텔에서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호텔이요?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 만에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생일 파티 한다며? 아, 그게. 우선순위 초대 인원만 불러야 해서 이번엔 유치원 친구들하고만 간단히 하려고 했어. 장소도 좁고 부모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나는 그 우선순위 안에 안 들었구나. 그게 아니라 엄마는 부담 느끼실까봐. 부담. 내 손주 생일 잔치가 부담이니? 엄마,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 요즘엔 이런 거 부모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 말에 입술이 저절로 말랐습니다. 생일 당일 전화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상은 차렸습니다.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를 사와서 촛불을 켜놓고 혼자 마주 앉았습니다. 도시락처럼 싸두었던 잡채, 전,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 누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릇을 정갈이 놓고 수저를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의 단체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 스냅 사진 공유 드려요. 링크가 달려 있었고 사진엔 밝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 제 손주는 생일 왕관을 쓰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내 시간을 다 줬습니다. 명절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고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애 봐주러 갔습니다. 생선가시 하나 반찬 짠맛 하나에도 눈치를 받고 괜히 불편할까봐 집 앞에 가서도 그냥 돌아온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라면, 이게 제가 받은 평가라면, 그래서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작은 파란 봉투 속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장, 2장. 그동안 손에 쥐지도 못했던 종이들. 제 전 재산이 담긴 그 종이들 속에 지난 삶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허리 휘도록 일하며 모은 돈, 아이 키우고 고생하며 아껴온 흔적들. 그 안엔 희생이라는 말이 담겨 있었고 사랑이라는 말도 믿음이라는 말도 다 그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을 펼쳐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모은 이유는 누굴 위해서였을까? 가족이 잘 되라고, 아이들이 무탈하라고, 손주가 아무 걱정 없이 자라라고. 그런 마음 하나로 남들 다 가는 여행도 안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고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고 아이에게는 접근 제한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 순간 가슴에 쿡 찌르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걸 다 줬는데 남은 건 조심하세요, 허락받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라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 소리만 들렸고 집 안엔 초 하나 없는 생일상이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서랍에 넣어둔 통장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 깨달았으니까요. 사람은 다 뺏기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을 다시 꺼내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희생만 하던 사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울던 사람,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걸 반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였고 그 사람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종이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그들은 저를 아무 말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제가 주기만 하니 그들은 저를 조건 없이 주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조건. 그래요. 그 아이들이 먼저 걸었지요. 손주를 보려면 이래라 저래라. 접촉도 표현도 선물도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젠 저도 말해야겠지요. 그래, 조건? 작게 중얼이며 저는 천천히 통장을 다시 접어 새 하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엔 내가 조건을 걸 차례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제가 내미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엔 제 평생의 무게가 적혀 있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증거라고. 그리고 그 증거가 무시당하고 조건으로 배척당한 지금 이제는 말이 아닌 문서로 남겨야 할 때라고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컴퓨터로 유언장 작성, 상속 조건 계약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검색이었지만 하나하나 눌러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담 예약하시겠어요? 유산 관련해서 상담이시라고요? 네. 조건부 증여와 상속 설계 둘 다 알고 싶습니다. 며칠 뒤 작은 동네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사무실 안 저보다 한참 젊은 여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그래야만 하나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제 말 하나하나를 메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속도, 증여도 다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서류로 남기면 되는 거죠. 명확하게 적으시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고요. 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가볍게 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무게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의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손자녀 교류 조건 협약서였습니다. 손자녀 교류 조건 협약서. 1. 본인의 사망 시점까지 손자녀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성실히 유지할 것. 분기별 최소 1회 직접 방문 및 식사 참여. 방문 시 사진 촬영 및 진정성 있는 대화 증빙 가능 자료 편지, 메모 등 제출. 2. 유산 분배 전 효도 확인서를 직접 자필로 제출할 것. 3. 부양 책임에 대한 공식 동의서 작성. 병원 동행, 생활 지원 등 실질적 기여 내용 명시. 4. 상기 조건 미이행 시 해당 후손은 상속에서 제외함. 그리고 마지막 조항 한 줄. 내가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가 된 순간부터 너희는 이 돈과도 무관합니다. 문서를 작성하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조건을 걸었지. 그럼 이제 내가 내 조건을 걸어야지. 계약서 초안이 완성된 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와 손주가 그려준 그림들을 꺼내놓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쓰여있던 말들. 할머니 최고. 할머니랑 바다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나랑 같이 놀아줘서 좋아요. 그 글들이 이제는 허락 없이 주면 안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면 안 돼. 기다리기만 하면 그들은 끝내 날 사람 아닌 존재로 정리해버릴 테니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정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도장이 찍힌 진한 인주 자국, 각 항목마다 들어간 구체적 문장들. 저는 그 문서를 서랍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봉투 내용. 이 문서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다. 내가 침묵한 이유는 참아서가 아니라 기다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서를 보고 있는 너희가 내게 했던 말들, 내게 보였던 표정들 기억하길 바란다. 가족이라는 말은 무조건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약속을 먼저 저버린 건 너희였다. 문서를 봉투에 넣고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종이를 꺼낼 날이 올지도 모르지요. 그게 내 생전에 오면 좋고 아니면 그 뒤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이제 나는 조건 없는 희생을 멈추겠다는 것. 내 삶을 누군가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 그 다짐만은 더 이상 접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환한 웃음도 서러운 울음도 아닌 오롯이 결심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설계합니다. 사랑도 돈도 시간도 이제부턴 계약입니다.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옷장 속 가장 구석에 넣어두었던 아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색 가방을 메고 웃던 아이의 모습. 그 가방을 제가 직접 고르고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준 게 엊그제 같은데 그날은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연락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 순간 심장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왜? 아이가요. 요즘 할머니 얘기를 자꾸 해요.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묻기도 하고, 오늘 입학식 끝나고 잠깐이라도 뵈면 안 될까 해서요.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의식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시간은 있어. 정해진 약속 장소는 근처 카페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 안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만든 그 종이, 손자녀 교류 조건 협약서가 한 장의 도면처럼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순간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지. 그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텐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애 많이 컸구나. 오늘 멋있었겠다. 며느리는 웃는 척했지만 눈치를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죄송했어요. 그때는 상황이 너무 정신없기도 하고, 교육 방식이니 뭐니, 저도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 근데 하나 묻자. 예? 저는 가방에서 그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대로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래, 너도 나한테 조건을 걸었지. 손주 보려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제 나도 조건을 걸어야겠구나 싶더라. 며느리는 당황한 듯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점점 좁아졌고 입술이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무한 조건? 그 말을 천천히 따라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 내 입에서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예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안 돼요? 그 말들,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야. 그동안 너한테 참아왔던 말들이지. 며느리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고 조건을 걸고 이건 좀 그래. 너무 계산적인 것 같지? 하지만 말이야, 그 계산은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날 불안정 환경으로 적었지. 접촉 전 승인 필수. 선물은 금지. 우리 손주라는 말도 금지. 그게 사랑이니? 그게 가족이니?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넌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선을 그어도 괜찮은 줄 알았지. 근데 말이야,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야. 이 종이는 그냥 한 장짜리 문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희에게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정리한 표야.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느껴지겠지. 너한텐 불편하고 불공평하고 좀 무섭겠지? 근데 말이야, 그 감정 나도 다 겪었어. 이제야 그 감정을 너도 알게 되는 거야. 잠시 뒤 아이와 함께 자리를 떠야 한다며 며느리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에게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이 버려도 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버릴 수 있을진 모르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문서 복사본을 다시 꺼내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말로 싸우지 않아. 감정으로 무너지지도 않고 그동안 난 너희가 나를 조건으로 쪼갤 때마다 속으로 부서지고 있었어. 이제부터는 그 조건 내가 정해. 계약은 쌍방이고 존중도 쌍방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 나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훈 뒤에는 늘 변하지 않는 진심이 따라붙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이 종이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을 테니까요. 며느리와의 만남 이후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고요했습니다. 수십 년을 말없이 참고 견디며 살아온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제 입장을 말했던 날, 말하지 않고 참고만 살았던 제가 나도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꺼내놓았던 날, 그날 이후 방 안의 공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는데 익숙한 필체로 쓰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면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엔 꼬불꼬불한 연필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주의 편지. 할머니, 다음 주에 꼭 보러 갈게요. 엄마한텐 말 안 할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잖아요. 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고 제 눈엔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가 알았던 겁니다. 어른들이 만들었던 거리, 복잡한 조건들, 그 모든 것을 그 작은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할머니잖아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문서들, 조건, 조항, 서명까지 다 적힌 손자녀 교류 조건 협약서를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를 꺼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 종이를 잘라나갔습니다. 그건 눈물로 찢은 게 아니라 미련으로 찢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보낸 단 한 줄의 편지 한 장이 그 어떤 조건보다 더 확실했고 더 단단했고 더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다 찍고 난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있는 한 나는 아직 할머니구나.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한마디 했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짧은 쪽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번엔 찢었다. 하지만 그 문서, 내 서랍 깊숙한 곳엔 아직 한 장 남아있다. 다시 선 넘으면 그때 다시 꺼내마.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엄마는 모르게 왔다고 했고 자신이 만든 카드와 초콜릿을 내밀었습니다.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편이니까 할머니가 슬프면 나도 슬퍼요. 그리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가만히 앉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무조건 참고, 무조건 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서로 지켜야겠다고 스스로 마음먹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없으면 아무리 같은 피를 나눠도 서류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고,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이름이 달라도 하늘 같은 인연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있는 한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가족이란 이름 아래 이기심을 조건으로 내밀었던 사람들에겐 이제 저도 조건을 걸었지만 단 하나, 이 아이에게만큼은 평생 어떤 조건도 걸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 손주니까요. 손주는 그날 제가 싸준 유부초밥을 3개나 먹고 한참을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빠가 어릴 때 장난감으로 물컵을 깨고 도망쳤던 이야기, 옷장에 숨었다가 잠들어서 가족이 경찰까지 부른 이야기. 아이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이 제 안에 있던 긴 한숨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돌아가고 난 뒤 문득 우편함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비어있던 공간 안에 초등학교에서 보낸 입학 축하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란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카드를 보며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서랍 한 칸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깊숙이 복사해 두었던 계약서를 넣고 그 위에 손주가 그린 그림을 덮었습니다. 그 그림 속엔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배경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 마음을 맡기지 않기로, 내 시간과 내 온기를 조건 없이 쓰되 그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이제 기대도 허용도 남기지 않기로,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 그건 분노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